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했죠. 산업혁명이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1차, 2차, 3차가 있었죠. 1차는 뭐였죠, 여러분? 1차? 네? 1차. 2차는 뭡니까? 3차는? 증기, 전기. 네, 그죠? 이 4차 산업의 핵심은 뭐죠, 여러분? 뭘까요? 네? 인포메이션, 정보, 뭐 이런 얘기인데, 4차 산업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융합, 초융합이라고 합니다. 융합이라는 게 뭐냐면 경계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분야가 주요하게 융합되느냐? 어떤 분야가죠? 첫 번째가 뭐죠? 과학기술. 이건 뭐 IT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기술의 지금 경계선이 다 무너지고 있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당연히 경제인데, 그냥 경제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표현을 쓰는데, 경제사회라는 표현을 써요. 경제사회. 왜 경제사회라고 할까? 이 예전에 우리가 경제하면은 뭡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일. 그죠? 그리고, 작게는 한 개인, 어떤 한 집단, 그죠?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를 얘기하는데, 이제 가만 보니까 이 경제가 이미 세계화에 의해서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쪽도 흔들리고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결국 사회적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경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경제사회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뭘까요? 이게 또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크게 이 세 가지의 영역이 초융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융합도 아니에요. 융합. 여러분, 융합이라는 것, 예전에 이제 학자들이 지평융합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평융합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평선 아시죠? 지평선. 보면은 이제 지평선을 쫙 이렇게 보면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거나 하늘과 또는 이 바다가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 선이 있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그 경계가 분명해지지 않고 그 경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융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평융합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또 뭐 융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초융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4차 산업의 혁명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초융합이에요. 근데 이 총아가 누구죠, 여러분? 이 총아.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AI죠? AI, 인공지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누굽니까? 이세돌 씨가 알파고하고 이제 대국을 두는 이 사건이 단순히 여러분 하나의 흥미를 위주로 한 흥미본위의 사건이 아니라요. 이거는 굉장히 인류사에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특히. 또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대부분 이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사회적 충격파가 일자리가 줄 것이다. AI뿐만 아니죠. 고령화 사회, 그렇죠? 인구 절벽, 그죠? 이게 이제 얼마나 절박하게 와닿았냐면 여러분 다보스 포럼 아시죠? 다보스 포럼에서 2020년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이제 3년 남았습니다. 2020년까지 선진국에서 75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일자리가 750만 개의 일자리라는 것은 750만 명이 해고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750만 개의 직종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영국 오스포드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조사한 결과 20년 이내에, 옥스포드에서 20년 이내에 미국에서 현재의 일자리에 47%가 없어진다. 47%.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10년 이내에 1,8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경제활동, 그러니까 어린애들, 청소년, 학생들 다 빼고, 군인들 다 빼고, 예? 은퇴한 노인들 빼고, 지금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 가운데서 1,8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고, 10년 뒤에 잃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굉장한 변화를 이제 일으킬 것이다. 유통 부분이나 뭐 단순히 운전직에 계신 분들의 일자리를 뺏는 정도가 아니라 유통 구조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바뀝니다. 자, 근데 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고령화 사회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일본에서 지금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노인사고입니다. 노인사고. 교통사고 사고 비율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적 비용도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보험 들었기 때문에 계속 그 보험료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어떤 운동들이 있냐면요. 노인들이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자율주행차를 배정해 주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한 대씩 주지 못해요, 지금은. 근데 뭐 노인들이 항상 차를 몰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일본도 여러분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예요. 왜냐하면 25년 동안 이제 장기 불황에 빠지면 저성장 시대에 이제 완전히 이제 안착되면서 동네 슈퍼 다 없어지고요. 평균 18km에서 20km를 가야 슈퍼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네가 슈퍼를 가려면요, 18km, 20km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죠? 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마다 노인 몇 가구당, 5가구당 자율주행차 한 대 배정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차를 이제 지자체에서 관리해 주고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약간의 이용료만 내고. 네. 그게 지금 일본에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이제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즘 제가 책을 하나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책 쓰면 좀 팔릴까요? 네? 제가 책을 좀 쓰려고 그래요. 무슨 책을 쓰려고 하냐면, 여러분, 제 책에 대한 제 컨셉은 뭐냐면 이거예요. 요즘 보면 뭐 창업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청년들, 우리 청년 실업 문제로 인해서 그 대안으로 창업을 얘기하고, 뭐 청년 일자리 센터, 창업센터, 뭐 소상공인 진흥 공단 이런 데서 창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정부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붐이잖아요. 대안이 없으니까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은퇴한 사람들도 수명은 늘어가지고 지금 100세 시대인데 65세에 은퇴하고 나서 60세에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후로 20년,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죠? 네? 옛날과 같은 노후가, 저희 아버님 그런 얘기예요. 저희 아버님 성공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도 사회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명문대학 나오시고, 그렇죠? 은행권에서 전무이사까지 하고 나오셨으면, 우리나라 5대 은행에 전무이사까지 하고 나오셨으면 대단히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나의 노후는 너에게 달렸다. 네. 그런 말씀 하십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매달 한 5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대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노후 설계를 준비를 얼마나 하셨겠어요, 그렇죠? 완벽하게 하신 거죠. 근데 그 노후 설계의 기반이 되었던 모든 금융상품이라든지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연금이, 이게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이 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창업을 자꾸 한다고 하는데 창업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정보라든지 또 제가 어떤 그런 지원 시스템을 보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책들이 많잖아요. 요즘 베스트셀러 여러분 다 보면 창업 관련된 책들이에요. 근데 제가 딱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제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보면 이건 제가 볼 때 그 읽으나 마나한 이야기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요. 예. 제가 비즈니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었겠어요. 비즈니스 관련. 근데 그 책들에서 물론 도움을 받은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사실 별로 쓸모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구멍가게 하나라도 성공시킨 사람들이 있는가 저는 한번 봤어요. 제가. 네. 근데 없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창업을 해보고 소규모 창업을 해보고 소규모 비즈니스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보면 다 비슷비슷하고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내놨던 것들 짜집기나 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나 모아놓은 것을 책이랍시고 내놓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출판사들의 어떤 그 영업 전략과 기획에 의해서 그냥 홍보하고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하도 아우성치길래 제가 그런 책들은 꼭 보거든요, 제가. 근데 보고 난 다음에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실질적인 책을 한번 써볼까? 정말. 진짜 내용. 진짜 내용. 제가 그 책을 쓰면 여러분 쓰실래요? 사실래요? 나중에 제가 우리 주사님한테 제가 한번 자문을 한번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딱 흘렸더니 당장 출판하세요. 출판. 그리고 우리 회사 위에도 출판사가 하나 있거든요. 네, 조금만. 또 우리 회사 주변에 출판사들 많아요. 네. 아는 사람들 몇 사람한테 그 얘기 했더니 당장 출판하세요. 계약하세요, 저거. 그래서 그런 책이 필요하긴 필요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OECD 가입국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 개인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비중이 제일 큰 국가라는 거 아시죠? 고령화가 제일 빨라요. 그리고 자영업자 비율이 제일 지금 높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그 산업화 사회에 그 3차 산업 기반의 경제 구조의 틀로 보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 4차 산업혁명의 이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대만이나 또 뭐 일본 같은 데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업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죠?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다행스럽게도 목사들은 그래도 AI 시대에도 4차 산업혁명에도 살아남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AI가 목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AI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사회가 이제 와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재밌는 거 들어볼까요? 여러분, 3차 산업혁명 이전에 전 세계의 주된 사업 구조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농업을 기반을 했기 때문에 그 직업을 분석을 해볼 때 95% 이상이 농업과 관련된 직종, 직접적인 농부이거나 농업과 관련된 직종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1990년대, 그러니까 2000년 넘어오기 전까지 90년대까지의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몇 퍼센트 비율을 차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21세기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농업에 종사하는 전 세계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됐을까? 네.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95%였는데 3차 산업, 2차 산업
산업혁명에서, 산업시대에서 3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갈 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95%, 전 세계 인구의 95%가 농업과 관련된 일에 직종에 종사를 했던 사람들인데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20세기 말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농업에 관련돼서 종사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인구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전체 평균. 전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2%입니다. 2%입니다. 2%. 놀랍지 않습니까? 10%도 안 돼요. 2%입니다. 2%. 충격적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사회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농업을 기반으로 한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던 그렇게 수백 년, 아니, 수만 년을 그렇게 살았죠.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죠. 청동기 시대 때부터 농사가 시작됐으니까. 그 이후로, 여러분, 그 이후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산업혁명 시대를 이제 맞이하면서 완전히, 그 말은 뭐예요? 완전히 사회구조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까지 일어나면서 가장 큰 사회적 변화가 뭐냐면, 여러분, 직업,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직업. 근데 원래는 직과 업이에요. 그렇죠? 직업은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편의상 직업, 멋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직과 업은 달라요.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항상 직은 사라졌어요. 직은 사라집니다. 직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교육을 할 때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 우리가 어떤 그 일자리를 갖는다 하면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다 이 직과 관련돼 있어요. 직. 근데 제가 그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750개의 직종이 없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직종이 없어지는데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건데, 일자리잖아요. 직이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직이 없어지는 거예요. 750개의 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직을 목적으로 해서, 그래서 공무원 직, 그죠? 의사라는 직, 또 무슨 뭐 변호사라는 직, 그렇죠? 네? 소위 우리가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그 직, 전문 직종이라고 얘기하는 그 직들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AI가 다 대체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네. 자,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네. 제가 쓰고자 하는 책도 그런 책이에요. 저는 뭐 이론서를 쓸 생각 없습니다. 저는 철저히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뭐 대박나는 책, 고성장 시대를 기반으로 한 그 어떤 그 대박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저성장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네. 그래서 제 책 제목도 제가 정했어요. 뭐라고 정한지 아십니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좀 연식이 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텐데, 옛날에 한참 이장님 그 종말 시한부 종말로 있잖아요. 그 책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여러분, 그 책이요, 우리나라 출판 역사상 가장 큰 베스트셀러였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여튼 그런 데는 그냥 혹한 게 있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직과 업으로 분리를 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 이 4차 산업혁명이 이미 현실로 왔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가평에 저희 그 루디아이 집 있잖아요. 그 루디아이 집 뒤에 그 산이 다 저희 재단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도립공원인 연인산의 지산이에요. 네. 근데 이제 산림청에서 해마다 소나무 재선충 검사를 해요. 봄 되기 전에. 겨울에는 나무들이 자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이게 아주 불치병이거든요. 이게 역병이에요. 이 나무들의 역병인데, 그 조사를 항상 겨울에 합니다. 겨울에.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자, 근데 요번에 조사를 하는데 한 번 조사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런 산을 이렇게 다니면서 나무에다가 그 페인트 칠을 해요. 그럼 페인트 표시를 하면 그걸 다 잘라버려서 없앱니다. 근데 올해는 10명이 왔어요. 10명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드론이 3대가 떴어요. 수백 명이 하던, 한 7, 800명이 동원이 돼서 했던 그 작업을 10명이서 드론 3대를 가지고 해결해 버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자리가 50분의 1, 60분의 1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아, 현실로 왔구나. 심각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죠? 네.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에이, 천만 원입니다. 왜 여러분 트럼프가 이민자들을 왜 거부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배타적으로 할까요? 우리가 뭐 민주당에서 트럼프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저는 트럼프가 여러분 사업가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잖아요. 비즈니스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부도덕한 기업가 아니냐 뭐 이거는 차지하고 그래도 이 사람은 기업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기업가 마인드. 진짜 기업가 마인드. 이명박 정권, 이명박 씨 같은 그런 어설픈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은 그 기업가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왜,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이 사람은요, 이 직이 사라진다는 걸 보는 거예요. 직이 없어요. 이민자가 많이 올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직이 많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 이민자를 수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요즘 노동력 과잉 시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민자를 받으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정책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냉정하게 국가라는 시스템을 하나의 경제적 구조로 바라봤을 때 더 이상의 일자리가 늘지 않고 일자리가 줄게 돼 있는데 계속 이민자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미 시민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미 그 나라의 국민의 일자리도 좀 줄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외국의 이민자,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그 일자리를 빼앗는 것을 그냥 좌시하는 게 맞나요, 여러분? 미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트럼프, 미국이 그 정책이 저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거라고 봐요. 배타적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꺼주실래요? 네.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각 산업혁명의 그 시대를 이끌었던 직들은 변동될 때마다 다 없어져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5%, 전체 인류의 95%가 종사하던 그 농업이 2%밖에 안 된 거예요. 산업혁명 말기에.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죠? 거의 지금 명맥만 유지하는 거죠. 그런 시점이 된 거예요. 자, 직은 없어집니다. 수많은 직이 다 없어져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새로운 업이 창출됩니다. 새로운 업이 창출됩니다. 새로운 업이.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직이 업을 만드는 겁니까? 업이 직을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업이 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업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맥락에서 여러분 싹 보시면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전조를 이끌었던 이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섰던 기업들이나 개인들 있죠. 과학기술과 어떤 이 경제사회 개념을 잘 융합하고 또 인문학적인 어떤 통찰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애플의
스티븐 잡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직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업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업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그죠? 업을 만들어낸 사람.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그 인터넷,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이 뭐죠? 여러분? 아마존이죠? 여러분, 아마존이 창사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을 낸 적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아마존은요, 창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을 내본 적이 없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에요. 그 가치가 가장 비싼 회사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존은요, 지금도 그들이 인터넷 쇼핑몰로 서점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드론을 통해서 배달 체계도 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도 아마존은요, 그 회사가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계속해서 손해, 적자를 발생시키는 구조예요. 막대한 적자를 입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주가는 가장 가치가 높아요. 경상이익은 전 세계에서 1위예요.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사업 구조, 비즈니스 구조, 산업 구조의 어떤 그 개념이 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페이스북이 영업이익을 낼 수 있습니까? 페이스북 갖고, 여러분, 페이스북이 어떤 비즈니스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비를 받아요? 회비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안 받죠. 네. 광고 가끔씩 띄우긴 하는데 그것도 욕먹으면 또 바로 내리잖아요. 그 광고 수익을 가지고 전 세계에 수십억이 이용하고 있는 그 페이스북 그걸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페이스북은 어때요? 영업이익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경상이익이 높아요. 주주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요. 여러분 이거 사기라고 봐야 됩니까? 3차 산업혁명의 구조로 바라보면 3차 산업의 어떤 기준과 그런 툴로 보면 이거 다 사기예요. 봉익임선다들이에요, 다. 근데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유통하는 것은요, 상품을 유통하기도 하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 그들이 유통하는 것은요, 뭐예요, 여러분? 정보를 유통해요. 그죠? 옛날에는 여러분 재화가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농산물이 돈이었고 재화가 돈이었고 상품이 돈이었고 지금은 뭐냐? 정보가 돈이라는 거예요. 그 쇼핑몰에서 유통하는 것이 상품이 유통되지만 그 상품은 뭐예요? 그 상품은 이 정보가 물화된 개념이라는 거죠. 상품 하나가 유통됐을 때 이 상품 자체의 가치로만 유통되는 게 아니라 이 상품과 둘러싼 많은 정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존은 정보를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4차 산업의 핵심이에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이제 인터넷 서점을 시작했잖아요. 책 하나 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전에 책방에 가서 우리가 다 비교를 했어야 됐잖아요. 그죠? 베스트셀러가 뭔지, 이 책의 저자가 누군지, 어떤 책을 썼는지,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걸 다 하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책을 사기 전에 어떻게 하죠? 인터넷 서점 들어가서 뭘 합니까? 이 저자가 누군지, 어떤 책을 썼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심지어는 미리 보기도 가능해요. 이걸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 최초로 구축을 한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마존은 책을 유통하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책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유통하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그걸 비즈니스 구조화했어요. 아마존이 만든 그 기본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지금 예스24나 교보문고나 그대로 다 따라하고요. 그 비즈니스 구조가
국제 특허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때마다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지네가 직접 내는 건 아니지만 뭡니까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들이 계속 우리가 클릭 한 번 할 때마다 계속 책 한 권 다 클릭 한 번에 몇십 원씩 계속 나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마존한테 흘러 들어가요.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이런 시대. 그러니까 그 아마존이 새로운 업을 만든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업을 만들고 그 업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직종들이 일자리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게 아니죠. 이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일 열심히 하라고 하죠. 네. 성경 말씀에 성경에서 얘기할 때 원래 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직이 아니었어요. 업이었어요. 업. 일은 뭐예요 여러분? 영어로 직은 영어로 뭐예요? 잡이죠. 잡. 그죠? 근데 업은 영어로 뭘까요? 오케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예? 미션이라고도 얘기하고 그죠? 미션, 워크. 예. 이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직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있다가도 없어지고 하는 게 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많은 기능적인 직종은 다 AI로 대체될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업. 그리고 이 업은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와 인문학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안정적인 직장, 야 공무원이 최고야, 교사가 최고야 그런 얘기 하지만 우리가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하는 그 직종이 여러분 가장 빨리 없어질 거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게 현실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뭘 준비시켜야 되느냐? 이게 생존의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우리의 생업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직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직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교회와 관련된 얘기, 직분, 그죠? 가르치는 직분, 그렇지 않습니까? 섬기는 직분, 직분과 관련된 직분이라는 게 뭐야?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 직분. 필요에 따라 생기는 것이 직분, 그죠? 응? 그럼 업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과거에도요 이런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사회의 변동에 대한 반발이 엄청났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러드 다이트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러드 다이트. 이게 무슨 운동인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1881년도인가요? 일어났던 운동, 유럽에서 있었던 운동인데 뭐냐면 증기기관을 파괴하자는 운동이었어요. 우리 일자리를 줄이니까 이 증기기관이 인류를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1961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그 자동화 시스템이 미국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해서 미국 타임즈가 자동화 일자리 소멸론이라는 것을 뉴욕 타임즈가 막 그냥 사설을 싣고 그 운동을 주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산업화 3차 산업의 그 반대 뭐 엄청난 뭐 그런
일들을 했죠. 근데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3차 산업의 결과로 2차 산업 구조에 있었던 주류를 차지했던 그 직종,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 직은 많이 사라졌지만 새로운 업이 만들어졌고 그 업의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 말기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 초기에 전 세계 인구에 비해서, 여러분, 그쵸? 3차 산업 이후에, 여러분, 인구가 몇 배로 증가했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4차 산업혁명도 동일한 사회 변화를 갖고 올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떤 업이 될 것인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이제 사실은 20세기 말부터 시작되었고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가속화됐고 지금 완전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사실은 들어간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 시대는 이미 시작된 거라고요. 네. 그러면 그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 사회적 변화는 어떤 업들을 만들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가속화시킨 게 뭐죠, 여러분? 세계화라는 거예요, 세계화. 여러분, 세계화라는 것이 우리 무조건 거부감을 가져요. 세계화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부정적인 면도 있고 모든 것은 항상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자, 이 세계화가 가져온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세계화가 가속되면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세계화가 가속되면. 세계화 때문에, 그것도 세계화를 앞당긴 것이 IT 혁명, 그렇죠? 특히 이 스마트폰의 위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스마트폰 이 한 대를 가지고요, 지금 예전에 제가 컴퓨터를 갖고 했던 작업보다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대화하면서도 제가 슬쩍슬쩍 검색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바로 여기서 추출하고 있어요. 특히 SNS의 그 효과.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그렇죠? 네? 지금 북한 주민이, 폐쇄된 북한 주민들도 여러분 스마트폰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스마트폰으로 지금 김정남 암살 소식을 다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북한 사회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북한 사회를 무너뜨릴 것은 저는 이 SNS에 의해서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해요.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자기 친척들하고 친구들하고 여러분 카톡하고 있대요. 그거 믿어지세요, 여러분? 네?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탈북민들이 고향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 하면요, 파주 쪽으로 많이 온대요. 파주에 딱 차를 세워놓고 전화를 하면 북한에 걸린다는 거예요, 국제통화. 이게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아예 그 국제통화료가 비싸가지고요, 중국을 통해가지고 북한 핸드폰을 들여와가지고 집에서 전화하는 사람도 있대요. 가까우니까. 세계화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화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쁜 곳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도구라는 거죠. 세계화 그 자체는 이념이 될 수가 없어요.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이거든요. 그죠? 도구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세계화가 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벌어질까요? 많은 미래학자가, 우리나라에서 그 얘기를 안 해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국가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국가라는 개념이 매우 약화될 거다. 맞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 구조를 여러분 이제 그걸 대행하는 시스템이 생깁니다. 지금 기업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지금 다 그렇죠. 인터넷이라든지 IT 기반 그리고 이 AI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국가가 하는 서비스 대부분을 다 이제 대행합니다. 이제 복지 서비스, 의료 서비스, 행정 서비스까지 다 대행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장 많이 없어지는 직종이 공무원 관련된 일들이 제일 많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국가의 기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능을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생기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피똥 싸가면서 만들어 놓은, 제 표현이 좀 거칠었습니다만 항상 우리나라는 그랬어요. 산업화 구조에서는요 어떤 식이냐면 한 개인이 어떤 일을 이제 말하는 먹거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조직화해서 회사를 만들어 작은 회사를 만들어 중소기업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누가 결국 누가 뺏어 먹습니까? 대기업이 뺏어 먹죠. 최고의 포식자가 정글의 법칙이죠. 다 먹어요. 여러분 지금 냉동만두 있잖아요. 우리나라 냉동만두 시장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네? 냉동만두 시장이 여러분 몇 조에 달합니다. 근데 그 냉동식품을 제일 먼저 도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중소기업들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중소기업에서 살아남은 데 있어요? 다 대기업들이 다 장악해버리죠. 시장을 만들어 놓으면요 중소기업들이 확고의 노력을 통해서 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대 자본을 앞세우고 시장을 장악하는 이 대기업들이 다 뺏어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대기업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 중소기업들이 만들어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게 시장이 형성되고 어느 정도 그 시장의 규모가 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기업들이 다 그냥 그쵸?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었어요. 자본을 잠식해버리거나, 예?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했어요. 직접 하거나. 그런데 이 대기업들이 딱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제 어떻게 해요? 직구를 해버려. 그렇죠? 해외 직구. 그죠? 이걸 법률적으로 막아달라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OECD. 세계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국가의 기능도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래서요 미래학자들이 서구 선진국에는 미래학자들이 무슨 얘기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살기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지만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말하자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회사. 세금을 내듯이 그 국가가 대행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 기업에 내가 돈을 내면 그 서비스를 받고 심지어는 나의 어떤 신분이나 권리에 대한 보장도 그 기업이 서포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카드 있잖아요. 제일 비싼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골드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 카드는요 진짜 골드예요. 카드 자체가 금이에요.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카드를 갖고 있으면요 이 엄청난 VIP 대우를 받아요. 엄청난 VIP. 그 혜택을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은행이든지 가서 현금 1억 이상을 쓸 수 있대요. 무보증으로. 근데 그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다는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가 어떤 그 멤버십에 가입을 하듯이 시민권도 그런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전 이거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제는 우리가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국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국가는 업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직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직이죠. 국가는 업을 통제 못합니다. 왜? 항상
이 시대 변화를 이끌어온 건, 여러분 3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게 영국이 일으켰어요? 국가가 일으켰어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모든 산업혁명, 이 사회를, 인류 역사를, 인류사를 완전히 바꾸는 이 변화를 국가가 일으켰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느 국가에서 시작됐다는 얘기 있었지만 어느 국가가 일으켰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것은 모두 다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업을 봐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우리는 오랫동안 이 국가주의의 그 틀 속에서 자라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모든 행동 양식이 이 직에 맞춰져 있어요. 특히 유교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유교는요, 철저히 직입니다. 그죠? 내 본분, 그죠? 내 책임, 부모와 자식의 관계, 효, 임금과 신하의 관계, 나라와 국민의 관계, 그죠? 철저히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직이라는 것은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 직이고요. 그리고 이 직이 계속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체가 가능해요. 언제든지. 그렇죠? 여러분, 직에는 은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퇴가 있잖아요. 왜? 언제든지 그 자리는 대체 가능한 거니까, 누구든. 근데 업에는 은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업은 없어요. 내가 그 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속되는 한, 나이 들었다고 해서, 네. 단순히 나이를 들었다고 해서 은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3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세계관 속에서,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업 하면 그럼 장사? 그럼 예술인이 돼야 되는 거, 배우가 돼야 되는 거, 그럼 평생 할 수 있잖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 생각 자체도 아직도 3차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업이라는 것이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이 뭐냐면, 직을 계속 수행을 하면 뭐가 생기죠? 어떤 호칭이 붙어요? 직을 계속 수행하게 되면 어떤 호칭이 붙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호칭이 붙어요. 그렇죠? 프로페션, 그죠? 프로페셔널. 그런데 여러분, 이 업에 계속 종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호칭이 붙죠? 그렇죠. 마스터십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스터십. 이 마스터십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마스터십은 쉽게 대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업의 마인드를 갖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 업의 마인드를 갖고 업의 패러다임을 갖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건가?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직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직에서 중요한 거. 직에서 중요한 게 뭐죠? 평균이에요. 평균. 그쵸, 여러분? 평균이에요. 중간. 평균. 그죠? 평균 몇 점이야? 그죠? 그러면 연평균 소득이 어떻게 돼? 응? 연평균 실적은 어때? 응? 항상 이 평균 값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평균 값을. 직은, 왜냐하면 이 직이라는 그 자리에서 수행하는 모든 것은 평균이 기준입니다. 근데 평균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전체 값을 다 더해가지고 그걸 나눈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평균 값이 아니라, 여러분, 중간 값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평균값하고 중간값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평균값하고 중간값이 어떻게 다를까요? 정규분포일 때는, 네? 정규분포일 때는 평균거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겠지만, 네. 정규분포가 아닙니다. 이건 30%에 그쵸,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평균값이라는 것은 모든 총량을 합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개체수대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균값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진행을 해요. 평가하고 계획하고 수행합니다. 그게 직이에요. 그런데 중간값은 뭘까요? 중간값.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그 도시 근로자 연평균 소득이 얼마죠? 300 대강 380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380 급여를 이 급여를 받는 도시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요? 상위 5%가 대부분의 그 소득을 다 가져가고 밑에는 그 격차가 이렇게 양극화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평균값은요, 양극화 사회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럼 중간값은 뭐예요? 1등부터, 그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고 경제활동하는 사람이 한 500만이라고 치면 1등부터 500만 등까지 줄을 쫙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250만 등, 여기가 중간값이에요. 이게 업의 마인드예요. 업의 패러다임이에요. 여기는 이게 굉장히 이거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용어적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직에 계신 분들은 뭐 공무원, 고위 공무원, 무슨 뭐 장차관 계신 분, 무슨 뭐 정부 출연기관에 있는 사람들 항상 평균값을 강조해요. GDP 평균이 얼마다, 뭐 얼마다 항상 평균값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와 다요, 와. 알아요. 그죠? 예? 물가 상승률이 작년에 뭐 3% 이하였다고 하는데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제가 물건 살 때마다 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누가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전체 평균값이죠. 이게 우리 현실에 와 닿아요, 안 닿아요? 안 와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해요, 반영해요? 안 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정확한 숫자예요? 아니죠. 의미 있는 숫자예요? 아니죠.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평균값에 매달릴까요? 통제와 조절과 그렇죠? 관리 이런 측면이죠. 누구를 위한 통제고 누구를 위한 관리고 누구를 위한 조절이에요. 그 통제 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순실 같은 그런 짓들도 하고 하는데 그렇죠? 업은 중간값이에요. 이건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이 아니라 뭐예요? 수직적 사고가 아니라 뭐예요? 수평적 사고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네트워크 시대라고 하죠. 네트워크 시대. 네트워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트워크라는 것은 수직적 구조는 네트워크라고 얘기 안 해요. 그죠? 네트워크는 뭐예요? 수평적 구조예요. 평균 중간값이라는 것은 뭐예요? 수평적 네트워크. 이 패러다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제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할 때요, 평균값에 엄청 속았어요. 제가 그 책들을 제가 막 욕하는 이유가 전문가들이 쓴 책들 뭐 이렇게 보면 제가 하나 쓰잘 데 없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것이 다 평균값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우는 가설도 평균값이고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근거도 평균값이고 예? 그런데 소자본 창업을 하고 있는 그 현실은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숫자예요, 여러분. 그죠? 내 위치가 지금 어디냐? 그죠? 예? 전체 그 경제활동하고 있는 근로자 500만 중에서 내 지금 위치가 어디냐? 그럼 창업자 중에 내 위치가 어디냐? 나는 어떤 조건을 갖고 있냐? 그럼 내 포지션이 어느 정도구나? 그럼 이 포지션에서 이런 사업 아이템, 이런 입지 조건,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 이게 맞지 않아요? 업의 마인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봤을 때 우리 아이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평균적인 아이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죠? 그죠? 계속해서 우리 교육 시스템을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 시스템 자체가 우리는 이 어떤 직에서 그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교육 시스템의 구조예요. 모든 커리큘럼이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평균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간값이라는 것은 평균값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죠. 그렇죠? 교육에 대한 우리가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그 교육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틀도 완전히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정확한 시각일까요, 여러분? 이게 더 정확하죠, 그죠? 중간값이 더 정확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직의 패러다임과 업의 패러다임의 인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는데 제가 어렵게 무슨 학술적으로 뭐 개론적으로 얘기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가장 극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들, 용어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직의 패러다임은 뭘 추구합니까? 뭘 추구하냐면 효율성을 추구해요. 효율성.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게 효율성이잖아요, 효율성. 근데 업은요, 효율성이 아니에요. 최적화예요. 최적화. 여러분, 애플 제품들이 또 테슬라 제품들, 전기자동차, 제가 얘기했죠? 전 세계 전기자동차를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만들어요, 자동차 회사들이. 굴지 회사, 뭐 BMW, 뭐 벤츠, 뭐 이런, 뭐 클라이슬러 이런 회사들 다 만들어요. 그런데 전기자동차 하면 뭐예요? 테슬라. 테슬라가 전체 전기자동차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여기는 재밌는 게 물건을 받으면서 돈을 결제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받으면 몇 년 전에 돈을 미리 내야 돼요. 1년 전, 2년 전. 그리고 한 번 내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달라고 얘기하면 더 줘요. 군소리 안 하고. 그러면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제품들. 그죠? 팬덤을 형성하는 제품들의 특징이 뭐냐? 그 제품들은 여러분 애플의 제품은요, 이건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예요. 우리는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최적화를 추구한다. 테슬라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전기자동차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제품이 아니다. 우리는 최적화를 추구한다. 평균값과 중간값 이 개념의 차이만큼 이 개념의 차이도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직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3차 산업시대의 우리의 패러다임은 항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최적화라는 거예요. 최적화. 4차 산업혁명. 최적화. 여러분, 효율성과 최적화가 어떻게 다른지 다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많이 들어보셨죠?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게 뭐예요? 네?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그게 IT 쪽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가장 와닿는 거. 사용자 입장에 최적화한 거예요. 그죠? 얼마만큼 사용자의 그
그 사용자가 이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가? 그죠? 그죠? 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왜 애플이 지금 난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안드로이드도 편하긴 편해요. 잘 좋아요. 좋은데, 제가 안드로이드도 쓰고 애플도 쓰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준으로 따지자면, 이 애플을 따라갈 수가 없어. 솔직한 얘기예요.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제가 뭐 애플바도 아닌데, 저는, 네. 그리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최적화되어 있어요.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업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업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은 뭐예요, 여러분? 효율성은 뭐가 픽스가 되면 그 픽스되어 있는 그 구조나 그 틀을 그대로 다른 데도 적용해도 웬만큼 돌아가요. 그죠? 그런데 최적화는 달라요. 그야말로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효율성에 의하면 10인 1세기였어요. 그죠? 그런데 최적화는 어떻게 돼요? 10인 10세기예요. 이걸 누가 맞출 수 있어요? AI가 그것을 더 가속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중간값, 최적화, 평균값, 효율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효율적인 아이로 키우는 것보단 최적화된 아이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효율적인 사람, 뭘 시켜도 효율적, 대강 평균치는 되고, 평균치 인재, 그 중에서 일을 시키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성과,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인재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아니에요. 최적화. 여기 당신은 뭐니 까고 있어. 작았겠지. 야, 니 작아서 이거 너무 작았어. 안 되겠어. 또 중요한 건 이제 또 직의 패러다임은 전체가 중요해요. 전체. 전체가 중요했어요. 전체의 합이 중요했어요. 근데 이 업의 패러다임은 뭐냐면 여러분 디테일이 중요해요. 디테일이 중요해요. 앨런 머스크가 어느 강연하는 내용을 들은 제가 참 많이 공감했어요. 테드 어디선가 제가 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공은 뭐냐? 전체의 합이 성공이 아니라 디테일의 합이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네. 이전 시대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공은 전체의 합이 성공이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의 비결은 디테일의 합이라는 거예요. 저는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았어요. 디테일의 합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창업하고 가게를 차린 사람들의 그 배는 가게, 대박 가게하고 쪽박 가게 그리고 어중간히 살아남는 가게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업 아이템? 그것도 중요하죠. 입지? 입지도 중요하죠. 자본도 중요해요. 전문성은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갖췄다고 해서 성공하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대박집들 한번 보세요. 불편해요. 찾아가기도 불편해요. 멀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맛집들은 다 멀리 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뭐 유동인구 어쩌고 유동인구가 바글바글한데도 장사 안 되는 데는 팔이 날려요.
맛이 없어서?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춘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여기 밖에 나가도 되냐고. 제가 보니까요, 디테일의 차이예요, 디테일. 아주 작은 부분인데, 그 작은 부분이 쌓여가지고, 여러분 대박집과 쪽박집을 나눈 거예요. 밖에 나가도 돼요? 그래서, 나가도 되네. 저한테 가끔 누군가 컨설팅을 얘기하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에이, 그까지, 굉장히 시시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아는 사람이 미용실을 했는데요, 여러분. 아주 고급 미용실을 했어요, 강남에서. 굉장히 비싸요. 예. 그리고 거기서 하는 걸 보면, 뭐, 여자들 머리 한 번 하면은 2-3시간 걸리잖아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양, 뭐, 트리트먼트까지 하고 막 하면은, 그쵸? 예? 그런데 그 고급 매장에서 하루 종일, 그 좌석이 뭐, 10-10여 개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돌려도요, 제가 보니까 하루 종일 돌려도, 거기서 손님을 30명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30명. 근데 거기는 기본적인 미용사들 있고, 그죠? 또, 그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죠. 월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고정비, 간접비를 다 포함해가지고, 손님이 30명이 최대한해서 풀로 차도요, 여기서는 이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예요. 뭐 연예인 마케팅 아무리 해봐야 하루에 30명 이상의 손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 뭐예요? 수익 구조 자체가 틀린 거죠. 그죠? 그런데요, 그 맞은편에 싸구려 미용실이 있어요. 거기는 카트만 해요. 근데 여러분, 카트 하는데, 남성들 머리 카트 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머리까지 털고 나오는데. 20분이면 돼요, 20분. 그죠? 길어봐야 30분입니다. 그죠? 30분이면 뭐 무슨 특별한 서비스까지 다 받고 나온 거지. 보통 15분에서 20분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에 손님의 5배를 받을 수 있어요. 가격은 무척 싸요. 근데 머리를, 여러 가지 들어가는 미용실의 유지비라든지 인건비, 고정비와 간접비를 딱 빼보니까 여기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이 고급 미용실 사장님이 엄청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이거든요.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위치가 좋아요. 뭐 인테리어도 너무 고급. 또 손님들한테 수준 높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예? 미용사들도 무슨 뭐 미용대에서 막 하고 또 강남에 잘 나가는 데서 스카우트 해온 사람들이에요. 비싼 고급이에요. 예? 그 누구든지 여기 와가지고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요. 전체의 합은 여기가 월등하죠. 그죠? 삐까번쩍하고. 그죠? 그런데 디테일로 들어가 보자 이거죠.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이게 더, 여기가 훨씬 더 이익이 나요. 여기는 자아 실현하는 사업이고요. 여기는 돈을 버는 사업체인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요, 인건비를, 고정비를 줄여야 돼요. 네, 고정비를.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지계 패러다임과 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제가 3가지의 단어로 설명을 한 거예요. 대강 감 잡으셨죠? 아, 이게 이렇게 다른 거구나.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4차 산업혁명, 이런 그 일자리가 대부분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고령화되고 장기 불황, 저성장이 고정화된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이건가? 이 패러다임부터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걸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변호사가 되기 위한 목표로 대학교의 법대를 지나가는 그런 시대는 통하지가 않는다. 불가능한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목사님, 그럼 내가 이 업이라고 한다면 그럼 어떤 업을 만들어야 됩니까? 업이라는 것은 뭐, 목사님 얘기하고,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응? 그럼 나도 장사해야 됩니까? 사업해야 됩니까? 비즈니스 해야 됩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이런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바뀌었어요. 바뀌기 시작했고요. 네. 더 바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여기서 일로 빨리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 동양 사상에, 이거 꼭 불가의 사상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동양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사고방식이 있어요. 영어에서는 그거를 카르마라고 해요. 카르마가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업이죠. 근데 이게 이 업이에요. 한자가 똑같아요. 이 업이에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 카르마가 뭘까요? 전생의 업보 할 때 우리가 얘기한 그 카르마?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카르마의 실체는 뭔지 아세요? 과거와 현재가 쌓여서, 그죠? 미래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업이라는 것이, 저는 이 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업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이 이미 우리 동양에 있어. 카르마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한자로 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직에 충실하다 보면, 직을 오래 수행하다 보면 우리는 프로페션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지만, 업에 계속 우리가 하게 되면, 업에 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고요? 마스터십이 생긴다, 그렇죠? 장인 정신 뭐 이런 얘기가 장인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전문가와 장인은 좀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면 이 카르마라는 게 뭐예요? 장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동안은 내가 해온 세월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잖아요. 그죠? 카르마도 똑같은 거죠? 업보라는 것도. 그죠?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어떤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이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임무를 완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업은 뭐예요? 쌓이는 거라는 거예요.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쌓는 일. 또 쌓는 일이라 해서 돈을 쌓고, 경력을 쌓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쌓는 일이에요. 쌓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어떤 걸 쌓는 겁니까? 장인들이 쌓는데 뭘 쌓죠? 장인들이? 여러분, 프로들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노하우예요. 그죠? 프로들은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장인들이 갖고 있는 건 뭘까요? 물론 장인들 노하우를 갖고 있겠죠. 장인들이 갖고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뭘 갖고 있을까요? 네? 특허권? 장인들이 갖고 있는 건 그게 아니죠. 프로들은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얘기할 때 기술적인 것 있지만 그 기술이라는 것도 결국 노하우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업은 쌓는 거예요. 아니 자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노하우는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경험도 노하우하고 좀 비슷하죠? 비슷한 건데. 장인들이 쌓는 건 뭘까요? 장인들이.
뒤에 계신 분. 또 좀 참여해보세요. 듣기만 하지 말고. 이찬이 엄마, 장인들은 뭘 쌓을까요? 응? 자,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깨우치는 게 중요해요. 자,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울 때, 전문가들 도움 많이 받았죠. 노하우 도움 받았죠. 그죠? 뭐, 육아 전문가라든지, 산부인과 의사라든지, 근데 그거 갖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애를 키워본 경험 많은 친정 엄마나 주변에 애를 많이 키워본 엄마들한테 가서 물어보죠. 그러면 물어보면은 그분들이 준 대답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그분들은 그걸 어디서 얻었을까요? 경험을 통해서 얻었겠죠.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걸 뭐라고 얘기하죠? 아까 그 노하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능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노하우. 네. 직. 업은 뭘까요? 배움. 참 어렵게 생각들 하시네.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업이 쌓는 것은요, 권력을 쌓습니다. 영향력을 쌓습니다. 권력의 영향. 그러니까 이게 정치 권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권위를 갖는 거죠. 그쵸?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업이든지 원조가 원조인 거예요. 그쵸? 원조의 권력. 아시죠, 여러분? 그죠? 응?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요, 업계에서요, 돈 버는 거는요, 1등이 거의 대부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2등이 약간 가져가고요, 3등이 겨우 유지하고요, 나머지는 다 적자예요. 이게 비즈니스 불변의 법칙이에요. 어떤 업종이든지. 그래서 여러분, 쌓여서, 그러니까 그 쌓이는 것이 권력이고 권위고, 이 권력이라는 것은 딴 것보다 영향력이라는 거죠. 정치 권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인들, 마이스터, 독일에서 여러분, 마이스터들은 권위를 갖고 있어요. 권력을 갖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노하우라는 것은 그 직이 없어지면 그 노하우도 없어져 버려요. 소용없는 거예요. 75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다음에 그 직에 있는 전문가들 다 소용없어요, 이제. 그 전문성을 다 AI가 대체할 거예요. 그죠? 인간이 쌓아온 노하우를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AI가 없는 게 있어. 뭐예요? 바로 권력이죠. 영향력이죠. 그렇죠? 정치 권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업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보다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시작하는 게. 빨리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남들보다 많이 쌓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교회 카페 하면 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쵸? 교회 카페. 근데 이게 단순히 교회 카페가 아니라 교회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수익 사업을 해야 된다. 공동체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공동체 자본주의나 착한 소비 운동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요, 저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를 언급하고 있는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도요, 뭐 저기 집사람이지만 한 달이 멀다 하고 외국에서도 전화가 와요. 저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뺏겨가지고 이미 저에 대한 연구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저와 관련된 연구 많이 나와서 그거 참고하세요 하고 전 밀어버려요. 사모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게 뭐죠? 이 분야에서는 제가 뭐예요? 이 구역에서는 내가 왕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골목 상권에서 원조집 있잖아요. 그게 왕이잖아요. 그죠? 생태계 꼭대기에 앉잖아요. 업은 그게 생명, 업은 그게 쌓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노하우나 여러분 무슨 학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대체할 수 없는, 이건 대체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게 바로 그거예요. AI가 대체할 수 없는. AI는 노하우를, 이게 기술과 정보와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어요. 그죠? 프로페셔널의 영역에서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AI는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업의 영역에서 AI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AI는 확률이에요. 그죠? 확률. 그러니까 여러분,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도 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알파고가 이겼죠. 게임도 안 되게 이겼어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에게 박수를 보내요? 이세돌에게 박수. 왜 보낼까요? 야, 알파고를 이겨서? 그게 아니에요. 그가 바로 마스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그 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세돌이 대박 난 거 아시죠? 그죠? 대박 났습니다. 국내에서. 그는 뭘 쌓은 거예요? 그는 집을 쌓은 게 아니죠. 그는 업을 쌓은 거예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교회 카페뿐만 아니라 또 제가 요즘 또 군 카페, 군과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그걸 안착을 시키잖아요, 지금. 제가 요즘은요, 국방부 쪽 사람들인지 육보 해본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 어떻게 합법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병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까. 같이 연구해요, 지금. 군인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상의를 해요. 지금 저희한테 부대 카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부대들이 헌병대, 기무부대 이런 데서도 요청을 해와요. 이게 불법이면은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다 수용을 못 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또 기업가이기 때문에 이게 수지타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네. 그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안 해요. 못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적용한 최초 인물이 또 제가 돼가고 있어요. 이건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없는데, 이 지계 패러다임과 지계 세계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지계 패러다임과 그 구조 속에서 강자로 군림했던 대기업들이나 어떤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강자들이 도저히 뚫을 수가 없어요.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대체 불가해요. 지금 저희 회사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그 회사를 살린 조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회사만 사면 무슨 소용이냐? 당신이 와야지. 저보고 계열사 사장하라고 해요. 물론 제가 1년, 2년 하면 다 빼먹겠죠. 네? 하지만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저를 대표지만 직으로서의 대표가 아니라 저를 이 마스터로서의 대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경쟁력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전 책을 쓰려고 하잖아요. 책. 진짜 저 진지하게 책 쓰려고 합니다. 네. 문학적인 글을 쓰는 걸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면 저희 집사람하고 아내가 읽어요, 매일. 그럼 이번 글 너무 좋았다. 또는 이걸 글이라고 썼냐, 이러면서 이제 평가를 받는데 주로 우리 딸은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젊은 세대의 반응을 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글 쓰는 사이트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이트에 제가 글을 올 제 필명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올리니까 제 글을 매일 읽고 퍼나르는 사람이 지금 한 50여 명이 생겼어요.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그 사람들 반응과 피드백을 듣는. 그래서 저는 문학적 감성을 좀 갖고 좀 그런 글을 좀 쓰고 싶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제 자아 실현을 위한 글이고
제가 먹고 살려면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일할 수 없지만 평생 글 쓰는 건 평생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내가 글을 쓰더라도 여기 뭐 단순히 노하우, 무슨 통계, 평균값, 효율성 이런 어떤 패러다임에 있는 이런 글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글을 써야 되겠다.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여기에 관점으로 해서 한번 써보자. 그런 책을 제가 지금 못 봤거든요. 그랬더니 머리에 막 싹 그려져요. 네. 어떤 그림들이. 그리고 이 그림이 누군가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잘 나가는 저자 한 명을 아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재테크는 글을 쓰는 거래요. 이 사람이 베스트셀러를 한 5개를 갖고 있는데요. 네? 책 한 권당 인세가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온대요. 꾸준히. 5개면 500이잖아요. 그죠? 네? 야구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판권은 여러분 저작권 있잖아요. 음악은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음악은? 음악의 그 저작권, 판권 20년, 길어봐야 20년. 책은 얼마? 70년이에요. 70년. 맞죠, 집사님? 70년이죠? 60년이니까? 네, 60년. 4후 60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다음 손주한테까지도 가시는 거죠. 뭐 물론 그 정도의 명작을 만들어내느냐 못하냐 그건 문제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대한민국에서 10년 이내에 1,80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 인구 가운데서 우리가 5천만이라고, 지금 5천만 또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인구 절반을 경제 인구라고 쳤을 때 1,800만 명이면 여러분 몇 명이 남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외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부모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장래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대안적 삶의 모델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 몇 주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지난 몇 주 동안에 제가 또 제 나름대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오늘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일.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잡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 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영어로 지금 잡일 수 있어요. 잡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일자리니까. 그럼 업은 뭐가 될까요? 업은 오케이션도 되고. 근데 그건 일반적인 건데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단어가 제일 적정할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제일 적정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결론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책에다 쓸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는 이 용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디딤돌교회 교우들이 붙였다. 제가 꼭 거기다 각주를 달게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연구를 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잡과 대비되면서 그런 개념이죠.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여러분 아주 재밌는 걸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지금 제가 찾을게요. 제가 찾을게요. 여러분 업이란 말이 한자어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르마가 이제 인도 힌두어인데 이게 이제 영어화돼가지고 카르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순수 우리나라 말도요 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이게 마음에 들어요. 영어로 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순수 한국말, 우리말 명사, 한국어 사전이에요. 네이버 그분을 검색했습니다. 국어 사전, 업, 명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언어로 업이에요. 한자어 말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집안의 살림을 보호하거나 보살펴 준다고 하는 동물이나 사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대요. 민속에서, 민간에서 옛부터 이런 표현을 썼대요. 우리 집이 되느라고 어디서 업이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외모가 덕기 있게 생긴 데다가 위인이 칠칠해서 제 남편보다 낫거든. 이것이 시문의 영원한 미소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집이 되느라고 어디서 업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운하고는 다른 거예요. 한 집안의 살림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잘 들어왔다, 이모님이 잘 들어왔다 표현을 시문에서 영원한 미소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 집안의 살림을 보호하거나 보살펴 준다고 하는 동물이나 사람, 이것이 나가면 집이 망한다고 한다. 여러분 이 업이라는 우리가 거의 쓰지 않잖아요. 우리는 업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줄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내용에 가장 부합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하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가족을, 우리 집안을, 그죠? 우리 마을을, 공동체를, 그죠? 살리는 사람, 그죠? 살리는 일, 그런 의미에서의 업, 그죠? 그런 업을 한번 꿈꿔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업을 일구고 그런 업을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눴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각자 잘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삶의 적용을 한번 고민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